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40대 여자예요.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진상 부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희 집 커피가 맛있다고 극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들을 극과 극으로 만나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가게를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목표가 있기에 내 삶의 이유가 있기에 꾹꾹 참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어요. 여자인 제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하느냐 궁금하시죠? 네, 예상하셨듯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못 만나고 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게 다인 내 새끼들. 애들 생각을 할 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죠. 제가 아이들과 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오늘 얘기하고자 해요. 주변에 있을 법한 일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제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계셨는데 일 때문에 멀리 계셨고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얘기해준 대로 아빠는 바쁜 사람이니까 자주 볼 수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는 우리 집이 남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엔 비서라는 남자와 함께 왔고 오셔서는 저녁만 드시고 곧 일어나셨거든요. 오랜만에 온 집에서 잠도 안 자는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고 아버지가 오시는 날에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잔뜩 얼어 있었어요. 수빈이 그동안 키가 많이 컸네. 반에서도 꽤 키가 큰 편이겠어. 이제 2학년 올라가나? 네. 오랜만에 한번 안아볼까? 이리 와보렴. 6개월 만에 보는 아버지는 안아보고 싶다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수빈아 뭐해? 가서 아버지 안아드려. 움직이지 못하는 저를 향해 여전히 팔이 내밀어져 있었고 쭈뼛쭈뼛 그 곁에 다가서자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여전히 경직이 된 채 마주 앉아주지도 못하고 뻣뻣하게 서 있기만 한 제 등을 아버지는 토닥여 주셨죠. 살짝 웃어주신 것도 같지만 곧 무표정이 되셨고 그 한 번의 포옹에서도 내 아빠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허리 뜬 곧잘 안기더니 이제 컸다고 낯가림도 하고. 자주 못 봐서 그런가 봐요. 저녁 드셔야죠. 오늘도 안 주무시고 그냥 가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중요한 약속이 있어. 네, 여전히 바쁘시네요. 어서 식사하세요. 그러지. 엄마는 아버지가 오시는 날마다 식탁 가득 음식을 하셨어요. 엄마표 갈비찜이 나오는 날이 그날이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나온다고 갈비찜에 나오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아버지도 갈비찜 제일 좋아하세요? 나도 좋아하는데. 그래? 내 자식이 맞구나. 입맛이 같은 걸 보니. 네. 부녀지간에 정 같은 건 없었어요. 다만 입맛이 같고 내 얼굴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 그런 공통점으로 핏줄이라는 걸 느낄 뿐 옆집에 사는 남보다도 더 먼 그런 존재였어요. 나에게 있어 아버지는요. 그러다가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쳤어요. 저에게 있어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날은 학교를 마치고 학원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단짝 친구 3명이랑 같이 수다 떨면서 맛있게 먹고 학원에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저에게 엄마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빈아, 빨리 병원으로 가봐야겠다.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셨대. 네? 사고요? 그래, 선생님이 태워줄 테니까 얼른 가자. 네. 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엄마가 얼마나 다쳤는지 알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굴리며 급하게 갔는데 엄마는 그냥 다친 정도가 아니었어요. 시장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과속을 하던 트럭과 사고가 났고 엄마가 타고 있던 버스가 옆으로 전복이 되어버렸대요. 하필 엄마가 타고 있던 방향으로 넘어져 사람들에게 깔린 엄마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고요. 하얀 전으로 덮인 엄마 곁에 싸늘하게 식은 손을 잡고 울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분명 아침에 이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고 볼에 뽀뽀도 해주셨었는데 다음날
아버지가 오신다고 갈비 사러 간다고 하셨는데 결국 엄마는 저와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를 잃고 말았고요. 장례식을 지내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그저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서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홀로 잠을 자야 했을 때 비로소 저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늘 곁에서 제가 잠들 때까지 토닥여 주셨던 엄마 손을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현실감을 느끼자마자 저는 울기 시작했고 탈진할 정도로 눈물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그렇게 울어댄다고 해도 엄마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리움에 사무쳐 가슴을 쥐어뜯어도 엄마는 더 이상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엄마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어요. 같이 살자고 하시더군요. 당장 이불로만 챙겨라. 다른 물건으로 다 버릴 거야. 저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긴 이제 나랑 살아야지. 아버지랑요? 그래,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아버지는 저더러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엄마 장례식장에는 오지도 않으셨으면서 혼자 된 저는 챙기셨던 아버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엄마와 아버지의 사이를 알고 있어요. 엄마는 숨겨진 애인이었어요. 유부남이었던 아버지와 연애를 하게 됐고 둘 사이에 제가 태어났죠. 핏줄은 끔찍하신 분이라 버리지는 못하고 계속 숨어 지내며 엄마는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께 생활비를 받고 1년에 한두 번 가뭄에 콩나물을 오셔서 생사만 확인했던 사이. 그런 사이였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됐겠지만 저 혼자 남게 되자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책가방에 옷을 챙겨 둘러매고는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제가 살던 곳이랑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집에 잔뜩 주눅들어 들어갔더니 어떤 아줌마 한 분과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언니 한 명,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몰라 멀뚱멀뚱 쳐다보는 저와 달리 그들은 저를 경멸하듯이 쳐다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들을 제 가족이라고 소개했어요. 네 새엄마 되는 사람이다. 여긴 네 오빠와 언니. 서로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네가 수빈이야? 결국 우리 집에 왔네? 잘 지내보자. 집에서 나한테는 아는 체 말고. 재석이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죄송해요. 당신 왜 애한테 신경질이에요? 갑자기 밖에서 데려온 동생이 누가 반갑겠어요?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기어이 데려왔네요. 기어이. 내가 죽어도 싫다고 했는데. 이제 받아들여. 내 핏줄이야. 모른 척 못해. 어디 잘해봐요. 어머니는 뒤돌아 획 돌아가 버리셨고 두 언니 오빠도 그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도 따라 들어가셨고 현관에 저만 덩그러니 남게 됐죠. 앞뒤 사정을 몰라도 그들이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도 보기 싫다는 듯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고요. 돌아가신 엄마가 순간 너무 보고 싶었어요. 혼자 외딴 섬에 뚝 떨어진 듯 무섭고 외롭고 어찌할 줄도 모른 채 눈물만 뚝뚝 흘리며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도 전학을 하게 됐고 낯선 동네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친구 하나 없이 홀로 버티는 생활이 계속됐는데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집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한 군데 마음 편한 곳이 없었으니까요. 계속 긴장이 연속이다 보니 전학을 하고 3개월 만에 학교에서 쓰러지는 일도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신경쇠약이라고 했고 병명에 따른 보약까지 먹게 됐지만 그 후로도 긴장된 생활은 계속됐어요. 그 와중에 학교 성적까지 관리를 받게 되니 저는 더욱 날카롭게 변했고 집에 있을 때도 방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같았지만 언니도 오빠도 나보다 더 못한 사이였어요. 오빠는 저랑 5살이나 차이가 나서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바로 위 언니는 저랑 2살 터울.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 마주칠 때도 있었지만 절대로 언니를 아는 척하면 안 됐어요. 지나가는 언니를 보고 쳐다만 봐도 집에 와서는 뺨을 왕복으로 맞았어요. 짝짝. 언니,
누가 네 언니인데? 언니란 소리 집어치우라고 했지. 너 내가 학교에서 눈 맞추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냥 지나가길래 잠깐 본 게 다야. 내 쪽으로 눈길도 주지 말란 말이야.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살라고. 너는 아직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 너랑 네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엄마는 만성 두통 때문에 매일 약을 드셔야 돼. 그게 전부 너 때문이라고. 닥쳐. 시끄러워. 울지도 마. 잘한 것도 없으면서 눈물 따위 보이지 말라고. 다음에도 또 학교에서 나 쳐다보면 너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집에서 언니가 제일 무서웠어요. 다른 가족들은 저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지만 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바로 응징이 날아왔고, 때문에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지내야 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꽤나 유명한 분이셨어요. 공직에 계셨는데 TV에도 가끔 얼굴이 나오셨고요. 그런 분의 사생활이었으니 집에서 얼마나 저를 숨기고 싶었을까요? 한 집에 살았지만 밖에선 절대로 가족인 척하면 안 되었고, 그들과 저 사이에서는 분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숨지게 사는 생활이 영영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모두 해결하더군요. 저도 머리가 굵어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반항심이 생겼거든요. 아버지의 사생아로 태어난 게 내 잘못도 아니고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닌데 마치 내가 모두 원흉인 것처럼 대우하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내 안의 분노와 반항심이 계속 커져갔어요. 처음엔 나를 괴롭히는 언니가 싫었고 나를 무시하는 오빠와 어머니가 싫었어요. 그리고 다음엔 아버지가 죽도록 믿고 원망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는 나를 낳아준 친엄마까지 원망하게 되더군요. 애초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던 존재인 나 자신도 싫었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저는 학교에서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불량 서클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도 하지 않고 학원도 가지 않았어요. 집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주제에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던 거예요. 그땐 될 대로 되라 싶었어요. 어차피 살고 싶지도 않은데 차라리 죽여줬어 줬으면 싶은 반항심. 누구보다도 사랑과 관심을 원했으면서 그런 마음이 삐뚤어지게 표현이 됐죠. 골목에서 친구들과 배회를 하다가 경찰서에 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경찰서 안에 경찰들이 어머니를 잘 아시는지 얼굴 알아보고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가족인 걸 알리면 안 된다는 규칙에 잘 기들여진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고 알렸고 얼마 지나 저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벗어났어요. 나를 데리러 거기까지 와줬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이제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가 싶은 기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건 주제넘은 기대였어요.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네가 지내고 싶고 해놨다. 이제 그곳에서 살도록 해. 네? 이제는 말이기도 못 알아듣니? 지금 들어가서 바로 짐을 싸.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니? 숨만 쉬고 있어도 거들까 말까 한 판에 감히 경찰서를 들락거려? 간이 배밖에 나왔구나. 제가 인형이에요? 그동안 숨 죽이고 산 것도 저한테는 끔찍했다고요. 끔찍해? 배은망덕한 것. 햄이 없이 산 게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뭐? 끔찍? 잘 됐다. 우리 서로 힘든 상황이니 네가 나가 살면 서로가 편하게 있구나. 네, 좋아요. 저도 가족들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더 나아요. 당장 나갈게요. 입으로는 기꺼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참지 못했죠. 저는 집으로 가서 가방을 쌌어요. 가족들 누구와도 인사 한마디 없이 어머니가 구해주신 오피스텔로 갔어요. 원룸 같은 곳일 줄 알았는데 제법 깔끔한 오피스텔을 구해주셨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저 혼자 살기 시작했죠.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께는 전화 한 통이 나였어요. 살아있는지만 확인하시고는 잘 지내라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는 비정한 아버지.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아버지를 겪으며 제 친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이 됐어요. 아버지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도 1년에 2번 얼굴 보면 많이 보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오로지 저 하나 키우면서 사는 게 인생의 낙으로 삼으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셨죠. 엄마가 없는 지금은 그 비정함을 제가 겪게 되는 거고요.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고아라고 여기기로 했죠. 아버지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니 그나마 감사하게 여기고 저는 홀로 살아간다 생각했어요. 그 편이 상처가 덜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먹는 게 내 속이 더 편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작된 자취생활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되었어요. 근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혼자 지내며 오히려 이 편이 더 편했어요. 보기 싫은 사람들 볼 필요도 없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좋아하는 여행도 다니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으로 펑펑 써가며 아쉬운 건 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아버지 집에 올 때는 친구 하나 없이 외톨이였지만 그동안 절친도 만들고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인맥을 넓혀놨죠. 매주 모임이 있었고 주말마다 같이 시간을 보낼 친구들이 주위에 잔뜩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좋아 만나는 이가 많았지만 연애만은 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트라우마일까요? 출생의 비밀을 가진 저였기에 남녀간의 사랑 누름 따위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불타오르던 사랑도 언젠가 식게 되고 그 과정에 혹시라도 저 같은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면 결국 저만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생 혼자 살 생각으로 대시하는 모든 남자들을 천음해 지냈어요. 그런데 참 웃기죠? 인연이란 게 제가 혼자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 따위 절대로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어느 순간 한 남자가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마음이 앞서게 되면서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저랑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직장 동료였어요. 웬만한 남자들은 저에게 사심을 표현했는데 이 남자는 전혀 그런 낌새도 보이지 않았고 머리도 좋아서 제 업무를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게 고마워서 철벽을 치고 있던 제 마음이 스르르 풀리게 된 것 같아요. 김 대리님, 퇴근하고 뭐 하세요? 별거 없는데 왜요?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오늘 자료 만드는 거 도와주셔서 감사해서요. 아이, 동료끼리 도와줄 수 있죠. 안 사주셔도 돼요. 그럼 저는 먼저 퇴근합니다. 내일 봐요. 아, 네. 들어가세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자료 준비가 부족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줬어요. 덕분에 실수 없이 발표를 마칠 수 있었고 상사한테 칭찬도 받게 됐고요. 고마운 마음에 저녁을 사려고 했는데 별거 아니라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의외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제가 저녁을 사겠다고 했으면 분명히 저녁도 먹고 술자리까지 하려고 했을 텐데 제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니 저에게 더 인상 깊게 다가왔죠. 그 후 일 때문에 같이 업무를 하는 일이 잦았고 저는 그 사람에게 서서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저 혼자 조금씩 마음을 주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었는지 얼마 뒤에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저기, 내가 김대리 좋아하는 거 알아요? 네? 저를요?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일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거 그냥 그런 거 아닌데. 아, 정말요? 저는 그냥 동료로 도와주는 줄 알고. 남자는 마음 없이 호의를 베푸는 일은 잘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우리 만나볼래요? 절대로 남자 따위 사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저였지만 그때 저는 제 결심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과 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속절없이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 역시 저를 많이 좋아해 줬기에 저는 우리 마음이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계심이 모두 무너져 버렸고요. 어느새 우리는 깊은 사이가 되어 제 오피스텔까지 들락거리는 사이가 됐는데 그렇게 1년간 연애를 하고 저는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오빠 어떡해. 나 임신이래. 정말이야? 진짜 임신이야? 응. 잘 됐네. 임신이면 우리 결혼하면 되지.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진짜? 뭘 당연한 소리래. 우리가 결혼 안 하면 우리 애기는 어떡해. 아직 결혼 전이라서 오빠 집에서 허락하실까?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트라우마가 있는 저는 임신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덜컥 임신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게다가 결혼을 하기도 전에 생긴 아이가 저 스스로 자기감도 많이 들었고요. 크면서 그렇게 힘들어 놓고 혼전 임신을 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안심하기 짝이 없었지만 내 탓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을 해서 법적으로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란 생각이 들었죠. 예비 시댁을 먼저 찾아서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혹시나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시부모님은 좋아해 주셨고 얼른 결혼식 날을 잡자며 상견례 말씀부터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한편으론 안심이 됐지만 상견례라는 소리에 걱정도 됐어요. 저희 집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임신과 결혼을 알리러 갔을 때 어머니가 펄쩍 뛰셨어요. 뭘 해? 임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너 대체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녔던 거니? 저도 조심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어요. 조심이라고? 너도 네 애미 닮아서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니는가 보구나. 그 애니 그 딸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역시 넌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지 않아. 안 맞다고.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어요? 미쳤니? 그 자리에 가게? 결혼식을 하든 살림을 차리든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절대로 그 자리에 가족이 참석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저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 싹같이. 다시는 이 집에 발길 하지 마. 더러운 년. 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말에 노발대발 했어요. 저처럼 어머니도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눈에 핏발까지 세우고 저에게 고함을 치셨죠. 뭘 기대하고 그곳에 갔던 건지. 결혼식이라도 오실까 해서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상처만 입고 집을 나왔어요. 그 집을 나서면서 진짜 이제는 인연을 끊겠다 또 다짐을 했어요. 더 이상 나도 해바라기 같은 바보짓은 하지 않겠다고, 미련하게 포기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짓은 이제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상견례도 없이 결혼이 진행됐어요. 결혼식엔 신부 측 혼주석은 비워둔 채 결혼식을 올렸고요.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다고 알렸을 때 시부모님 표정이 좋진 않았지만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돈끼리 주고받을 예식들은 모두 생각했고 시부모님이 안 좋아하시는 걸 알았지만 어쩌겠어요. 제 가족들은 오려고도 하지 않았고 저도 그 사람들 초대하고 싶지 않은걸요. 혼주석이 비어있어서 하객들이 수군거린다는 걸 알았지만 애쓰면하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반려와 서약을 하는 자리이니 행복하게 식을 하고 싶었거든요. 내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어줄 결혼식을 정말 행복하게 치르고 싶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한동안 행복하게 신혼을 보냈어요. 남편은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줬고 저도 아내로서 내조를 잘하기 위해 열심히 살림을 했고요. 시부모님께도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몸이 무거워도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서 주말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시댁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친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줄곧 외로웠잖아요. 아버지가 계셨지만 남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결혼으로 생긴 시댁 가족들과 남편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영원하진 않았죠. 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댁 가족과 남편은 저와 피를 나누지도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지도 않았잖아요. 결혼으로 이어진 관계, 그게 다였어요. 새언니, 나 이번 달에 카드가 펑크 났는데 대신 돈 내줘요? 네? 아가씨 카드를 왜 제가? 어차피 우리 오빠 돈이잖아요. 요즘 가게도 잘 된다면서요. 돈 좀 줘요. 처음이니까 이번에만 내드릴게요. 두 번은 안 돼요, 아가씨?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오빠 돈인데 왜 언니가 생색이에요? 아가씨, 주제 넘게 굴지 마요. 그리고 돈 내준 거 오빠한테 말하지 말고요. 알았죠? 남편과는 5살, 저와는 3살 아래의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자기가 시댁 사람이라고 마치 제 윗사람이나 되는 듯이 굴었고 그런 행동을 이상하게도 어른들은 야단치지 않았어요.
여우처럼 시부모님과 남편이 모르게 행동하는 것도 있었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듣고도 야단은커녕 아는 척도 하지 않으셨죠.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네 신우가 어려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야. 심성이 얼마나 고운데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해해줘라. 어머님, 저랑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20세 철부지도 아니고 내일 모레 30인데 아가씨도 알 건 알아야죠. 듣자니 너 말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딸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거냐? 네? 그런 게 아니라 듣기 싫다. 오냐오냐 해줬더니 막 기어오르지? 어머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여간 많이 배운 것들은 안 돼. 어린 말에 따박따박 많이 됐구나 하고. 그러니 부모도 너한테 정 떨어진 거 아니냐? 어머님. 결혼할 때는 몰랐어요. 어머님이 저를 마냥 예뻐해 주실 줄 알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더군요. 저와 친정 식구들 사이의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정이 있겠지 이해해 주실 거라 여겼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정 떨어지는 애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 이후 예쁨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오신 것 같았죠. 그날 너무 속상해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왜 엄마한테 동생 뒷담을 했어? 그건 네가 잘못했다. 그럼 아가씨가 나한테 한 말은?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해? 걔가 뭘 알고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지. 오빠. 알았어. 나 지금 가게 나가봐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다녀올게.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내 말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혼 직후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나 오픈했는데 마침 가게가 잘 돼서 늘 바빴어요. 하는 일이 잘 되면 좋은 거지만 덕분에 저는 집에서도 혼자였고 육아도 혼자 해야 했어요. 첫째를 낳고 얼마 안 돼 둘째를 임신했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혼자 아둥바둥. 조리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애 보는 게 힘들다고 하나같이 친정엄마께 도움을 받던데 저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비정한 아버지는 매달 통장에 용돈을 보내주셨고 남편도 생활비를 넉넉히 보내줬지만 그런 돈들이 저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따스한 위로가 필요했고 나를 돌볼 시간이 필요했지만 시댁도 남편도 아버지가 제가 필요한 걸 주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표정을 잃어갔고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다 내려놓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겨우 버티는 시간들이 계속되었고 어느새 둘째도 태어나 더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신우가 집에 찾아왔어요. 언니, 우리 은찬이죠? 아가씨, 은찬이는 왜요? 난 저녁에 동창이 있는데 엄마가 안 봐준대. 좀 봐줘요. 내일 데리러 올게. 아가씨, 저도 혼자 애 돌보는데 은찬이까지 안 돼요. 아, 왜 안 돼? 어차피 애 보는 게 보면 됐지. 내일 아침에 올게요. 나 가요. 아가씨. 3살 된 자기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신우는 자기 동창회에 갔어요. 결혼 이후에 모임은 참석도 못하고 육아에 살림에 씻지도 못해 떡진머리로 지내는데 그런 저에게 자기 아이까지 맡기고 놀러갈 생각을 하다니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가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자기 애까지 맡기고 왔어. 대체 나들 어쩌라는 거야? 수빈아,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나중에 얘기하자. 뭐라고? 아니 그렇게 힘들면 사람을 좀 쓰든가. 내가 주는 돈으로 뭐하냐? 그걸로 사람 써. 여보. 전화 끊을게. 나중에 얘기해. 여보. 일하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얘기 안 하면 대체 저는 누구를 붙들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람을 쓰면 되죠. 낮에는 아이들을 봐주는 베이비시터 선생님이 오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24시간 상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대기조로 아이들을 봐야 하는 건 저인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둘째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불편한지 울어대는데도 봐줄 생각도 나지 않고
큰애들은 칼싸움 하나가 맞았는지 하나는 울고 있고 정말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어요. 어찌어찌 밤을 보냈고 이튿날 신우이가 와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느라 잠을 못 자 쾌행한데 신우이는 밤새 흔들며 죽였는지 화장도 지우지 않고 쾌행한 모습으로 왔더군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속이 쓰리다며 저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했어요. 국만 않고 끓여줬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후루룩 후루룩 한 그릇을 다 비운 신우이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곧장 사라지더군요. 신우이와 시조카가 사라지자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신우이는 저에게 아이를 맡겼고 참다 못한 저는 신우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문천이 이렇게 계속 맡기실 거면 차라리 돈을 주세요. 뭐라고요? 나도 아가씨 애 봐주는 대가를 받아야겠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하, 언니 진짜 정 떨어지게 하는 재주가 있네요. 엄마 말대로. 뭐라고요? 아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정이 없어서 부모한테 손절당했다고요. 설마 그럴까 했더니 맞는 것 같아요? 아가씨 흔찬이 잘 봐줘요. 기분 나쁘다고 애한테 대꼬치하지 말고요. 다녀올게요. 하고는 제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나가더군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 가족을 가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하늘도 너무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시간만 주시는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속이 상한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아이들을 봤고 제가 정신을 놓고 있는 순간 시조카가 식탁 뒤에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크게 울었지만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었어요. 다만 발목이 부풀어 올라 병원에 미친 듯이 다녀왔고 인대가 놀란 것 같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혼자 애 셋을 데리고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침 시부모님도 여행을 가고 안 계셔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 기진맥진해서 집에 있자니 그날은 웬일로 일찍 온 신우이. 전후 사정을 듣고는 노바인드바에 날뛰는 겁니다. 채언니 일부러 그랬죠. 맞죠?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맞잖아요. 내가 미워서 우리 은찬이한테 일부러 이랬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이한테 화풀이를 했겠어요? 언니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야. 매정한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자꾸 막말할래? 막말뿐이겠어? 새언니도 똑같이 당해봐. 신우이는 밀대걸레로 내 다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식으로 세게 내리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신우이를 밀쳤죠. 뒤로 밀려나면서 때리는 건 멈췄지만 이미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 살펴보고 있는데 신우이가 자기 아이를 안고는 나가버렸어요.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이 지 아이만 달랑 들고 나가는 신우의 모습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서럽고 속상해서 혼자 울고 있자니 아이들이 제 곁에 다가와 안아주더군요. 두 아이들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억울하게 힘들고 속상해서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는지 자꾸만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펑펑 울고 있자니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제 다리를 보고 같이 병원에 다녀왔지만 저더러 이해하라는 말만 할 뿐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내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게 애 좀 잘 보지 그랬어. 애 봐주고 욕먹고 이게 뭐냐? 라며 자기 동생 편을 들었어요.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남편에게 나는 가족도 모두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혼해야겠다고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보니 이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마음을 달래며 또 독방육아 계속 해나갔어요. 마음을 추스리며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하셨고 웬일인가 싶어 나갔는데 병에 걸리셨다고 하더군요. 하던 일 모두 내려놓고 지금은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암이라는구나. 평생 팔팔할 줄 알았는데 호만이었어. 수술은 하셨어요? 그래. 다행히 경과는 좋다고 했어. 앞으로 더 산다고 하니 걱정 말아라.
너는 어떻게 지내니? 남편 하는 일은 잘 되고? 가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일 그만둔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브랜드 덕분인지 장사가 꽤 돼요. 그 브랜드 잡아주려고 내가 신경을 많이 썼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몰랐니?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따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보더구나. 장사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밀어준다고 했지. 대신 너한테 잘하기로 하고. 정말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개차반인 아빠인지 잘 안다. 다른 건 못해줘도 금전적인 건 지원을 해줘야지 싶었어. 그게 나만의 방식이기도 하고. 전혀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셨어요. 가게를 오픈할 때 꽤 돈이 드는 브랜드를 잡았길래 시댁에서 도와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돈을 해주셨다니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 건지,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혼자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게 너무나 배신감이 들었어요.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은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셨어요. 물을 가져다 드리러 일어났다가 신우이한테 맞아 다리를 절뚝이는 걸 아버지가 보셨어요. 너 다리가 왜 그러니? 저는 망설이다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신우이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된 거, 시부님의 과일씨, 남편의 무관심까지. 침착하게 말을 했지만 어느 순간 눈물이 쏟아졌고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죠. 아버지는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어? 뭐하러 꾹꾹 참고 살았냐 말이야? 저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정말 너무 미웠어요. 미안하다 수빈아. 내가 죄인이야. 네가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돈으로 다 될 줄 알았다. 내가 어리석었어. 저 너무 괴로워요, 아버지. 아버지는 크게 노하셨어요. 평생 미워만 했던 아버지였는데 결국 가장 힘든 순간에 내 편을 들어주신 것 또한 아버지셨어요. 그날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한결 후련해진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혼을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잘 지내다니 누가? 너 혼자 편하게 살았겠지. 근데 난 아니야. 난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수빈아, 왜 그래? 그러지 마. 너 우리 아빠한테 돈 받았다면서. 왜 받았어? 그리고 왜 나한테 비밀로 했어? 그러니까 너 내가 누구 딸인지 알고 접근했니?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 뜯어낸 거야? 아이, 오해야 오해. 자, 저는 있는 힘껏 따귀를 때렸어요. 더 이상 이 남자에게 속아주지 않겠다. 이제는 너랑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힘들었다는 제 말에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뭐라 짓거리던데 더 이상 들어줄 이유도 없었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온갖 욕을 다 하더군요. 그런 상황을 아버지도 아시게 되었고 아버지는 남편에게 차용증을 내밀며 돈을 회수한다고 하셨어요. 돈을 주실 당시 그냥 주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와 불화가 있을 시 바로 회수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으셨다면서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은 저에게 찾아와 사정사정을 했지만 저는 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는데 이 저질 같은 인간들이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뺏길 수 없어서 대응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 이후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요.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버지는 저에게 힘을 키우라고 하셨어요.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세지면 언젠가 아이들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에 저는 다시 일어났고 아버지가 차려준 카페를 운영하게 됐어요. 일을 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지금의 제가 되었어요. 어릴 때 헤어진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엄마 손이 필요해 되어져서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도 아이들은 저를 이해해주고 있고 지금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아빠인 그 인간은 저와 이혼하고 쫄딱 망해서 지금은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시 직장에 들어갔지만 오래 버티지를 못했대요. 장사 맛을 봤으니 월급쟁이는 버티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경제력이 없다고 아이들을 뺏어가 놓고 본인이 오히려 일용직이를 하며 멀고 살고 있으니 참 웃기지도 않아요.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던 시누이는 결국 이혼을 당했대요. 남자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 애가 우리 아들 물건을 그리도 탐낸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준 물건들이 갖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자기 엄마를 닮아 그 아이도 남한테 피해주며 그렇게 사는 모양이었어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제가 데려오려고 해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길 바라고 있죠. 아이 둘에게 건물 하나씩 해주려면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죠? 지나간 슬픈 일들 다 잊고 앞만 보면서 그렇게 살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앞날 꽃길만 걸으셔요.